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차흥봉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얼굴이 밝고 아주 건강하고 그렇구만요. 아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사이버 세상에서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를 하다가 아마 모처럼 대학 강의실에 다시 이렇게 오신 것 같은데, 저도 사이버 세상에서 여러분들 아마 보고 대면하다가 아마 직접 얼굴 대면을 이어서 지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여하튼 반갑습니다. 더군다나 사회복지학과와 실버산업학과에서 저와 같은 분야에 이제 공부를 하고, 특히 직장 생활도 모두 해가면서 아주 어려운 가운데 이 대학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고, 그리고 또 같은 전공을 하는 그런 동지로서 어떤 동지애를 느끼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원래 대학 측에서 그런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2시간쯤 여러분들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토론하는 시간도 한 30분 정도 가졌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금 앞으로 40여일 있으면 7월 1일부터 실시가 됩니다. 아마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여러분도 그렇고 실버산업을 전공하는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전공 분야와 관련해서 볼 때 특히 우리나라 노인 문제,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 또는 실버산업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제도가 실시가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 노인복지 전체 역사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제도가 지금 40일 후에 실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그 영향이 대단히 크고, 그리고 특히 여기서 사회복지학이나 실버산업을 공부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또는 직장 생활할 때나 아니면 또는 직업을 새로 또 바꿀 때나 아니면 또 인생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도 아주 민감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하고,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이라든지, 그리고 이 제도의 내용, 그리고 이 제도가 앞으로 미칠 영향, 특히 노인복지 환경의 변화,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 제도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정책적인 과제, 두루두루 제가 이야기를 할 테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자기 관심 분야에 따라서 앞으로 대학이나 연구기관 같은 데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주제를 한번 탐색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노인복지 실천 현장에서 일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 서비스 제도가 어떻게 돼서 어떤 공급체제 하에서 어떤 시설을 운영하면, 그리고 또 어떤 분야에서 내가 일을 하면은 할 수 있겠는가. 실버산업을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의 전망과 관련해서 이 제도가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탐색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은 학생을 앞에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 개개인한테 딱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바로바로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나중에 그건 질문 시간에 제가 한테 이야기하시면은 제가 맞춤형 답변을 해드리겠는데, 전체를 놓고 이야기할 때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것들을 골라서 다시 좀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또 필요하시면 그 분야에 더 공부도 하시고, 또 더 필요하시면 저한테 뭐 찾아오든지 연락을 하시면요, 제가 여러분들 공부하고 일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제도를 조금 기본적인 개념과
제도의 그 개요를 여러분들한테 먼저 소개를 하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좀 불을 끄고 이 파워포인트를 한번 열어보실래요? 한번 한 장 더 넘겨주시길래. 여기에 우리가 장기요양 보험이라고 할 때, 요 장기요양이라고 하는 것이 말을 영어로는 여기 long-term care인데요. 여기 long-term이 장기고요. 요 care를 전에는 요양보호 뭐 이렇게 많이 쓰다가 이것을 이 제도가 확정되면서 장기요양으로 법적 용어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장기요양이 되고, 이 장기요양은 여기 되게 나이가 들어서 몸이 쇠약하고 또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밥해 먹기가 어렵고 화장실 가기도 어렵고 옷도 갈아입기 어렵고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상태가 됐을 때 필요한 서비스를 롱텀, 장기간에 걸쳐서 해준다는 뜻입니다. 롱텀 케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는 이 노인요양 보험은 노인에 대해서, 노인이 아닌 사람도 물론 장기요양의 서비스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장애인 같은 경우.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제도를 지금 노인에 한정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노인에 대해서 장기요양을 하는 보험은 이 노인 장기요양 보장을 국가가 사회보험 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름이 노인 장기요양 보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 장 다시 넘겨보실래요? 대개 이런 서비스는 시설에 들어가는 수도 있고요. 노인 요양원 같은 걸 말하고요. 집에 있으면서 이 커뮤니티 케어라고 그러는데, 집에 지역사회에서 살면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일반적인 형태죠. 넘겨보실래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 서비스의 필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특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요, 많은 나라들이 이것을 국가가 관여해서 사회적으로 보호해주는 그런 서비스 시스템을 전부 만들었는데요. 선진국은 다. 근데 이 선진국이 아닌 나라는 이 제도를 만든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인 나라는 이 제도를 안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 말은 이 제도를 실시하는 그날부터 그 나라가 선진국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7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면서 사실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 선진국 반열에 들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가 지금 이 제도를 실시하는 모양을 보면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형태가 많은 차이가 있는데, 특히 재원을 조달하고 서비스를 관리하는 형태가 나라마다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은, 대개 세금으로 국민들한테 조세로 재원을 조달해서 정부가 직접 이 서비스를 책임지고 제공하는 그런 나라가 있고요. 보험 방식으로 국민들로부터 보험료로 재원을 조달해서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크게 이 조세 방식과 보험 방식 둘로 나눠지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중에서 이 독일, 일본, 네덜란드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됩니다. 조세 방식으로 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영국 이런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자, 그다음 한번 넘겨보실래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를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볼 때 2000년에 보건복지부가 그 당시에 노인 장기요양 보호 정책 기획단이라는 것을 처음 만들어서 정부 차원에서 이 하나의 정책 아젠다를 만들어서 연구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 해에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방침을 결정한 후에요, 많은 연구를 거쳐서 2003년, 4년, 5년에 거쳐서 세 차례의 소위 전문가 집단의 자문기구를 설치해가지고요, 세계 여러 나라의 그 제도를 전부 비교 연구를 하고 우리나라에 맞는 모형을 2005년 1월에
만들어 갖고 그걸 정부에 제출한 후에 정부 법안을 만들어서 한 2년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국회 심의를 마치고 작년 4월에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이라는 것을 국회가 성립 제정 공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지금 2008년 7월 지금부터 40일 후에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넘겨주실래요?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고요. 그리고 만성질환 이런 걸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 대상으로 해서 노인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좋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노인들 때문에 걱정하고 있고, 그리고 부양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데, 일본이 이 제도를 실시한 후에 전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한 것을 보면요, 이 제도가 일본의 이 가정의 평화를 가져오는데 기여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 국민의 75%가 예스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국민의 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제도를 실시하기 전에는 가정의 평화와 가정의 행복이 그만큼 없었다는 뜻입니다. 노인 모시는 문제 때문에 가족들이 서로, 자식들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 노인들이 아주 어렵게 살던 그런 상태에서 이 제도로 하여금, 이 제도로 인해서 노인들이 삶의 질이 좋아지고 자식들이 안 싸우고, 그렇게 해서 이 국민의 행복에 기여했다,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75%의 국민이 예스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고, 당연히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바로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노인의 삶의 질을, 그리고 가족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제도입니다. 사회복지라는 게 여러분들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게 개개인의 삶의 질이고 가족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사회복지의 기본 목적이 그건데, 이 제도가 바로 그 목적을 추구하는 그런 제도이죠. 대상자는요, 이 제도의 대상자는 이 사회보험 방식이라는 게 여러분 공부하셨겠지만 보편주의 원칙이라 그래서 모든 국민을 다 대상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성별, 계층,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구분하지 않고 전체 국민한테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보험제도이기 때문에 전체 국민이 보험에 가입해서 십시일반으로 전부 돕는 사회연대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혜택을 받는 사람을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이제 노인제도이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을 기본으로,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그리고 65세가 안 됐지만 노인성 질환, 가령 치매, 중풍 이런 걸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대상으로, 결국은 노인이거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그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법률주의에 들지 않는 장애인은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게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장애인에 대한 것은 별도로 나중에 따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실래요? 이 대상자를, 이 제도는 요양 1등급, 2등급, 3등급, 원래 한 5등급까지를 커버하려 했는데요. 지금 현재 정부가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3등급만 해서 요양 1등급, 2등급, 3등급, 그러니까 가장 상태가 어려운 사람이 1등급인데요. 그 최중증, 중증, 중등증까지만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등급 외 경증은 대상에서 일단 제외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중증의 요양 1등급이라는 것은 거의 누워 지내다시피 하는 분들입니다. 거동이 아주 불편한 사람들이고요. 요양 3등급이 보조기 같은 걸 가지고요, 겨우 이렇게 바깥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 대개 여러분들이 아마 주변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분들 생각하시면은 어떤 분들이라는가 하면 감이 잡힐 겁니다.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서 그런 분을 생각해 보시면은요, 아, 우리 할머니는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하고 나머지를 등급외로 또 넘겨주실래요? 그렇게 해서 이론적으로 우리가 그 정부의 자문기구에서 전문가들이 연구한 거로 보면 그런 대상이 한 12% 내지 한 14, 15, 한 5%. 전 세계 선진국에서 이 제도를 실시한 나라에 보면은 대체로 한 14%, 15%의 그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서 한 14%, 15%가 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입니다. 그건 동서양이 다 똑같습니다. 그 인류 사회에 아마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나이가 들면 허약하고 만성병 걸리고 하니까 이 서비스에 필요한 인구가 그만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저 정도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인데 정부는 금년도 제도를 시행하는 초기에는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변수를 고려해서 그중에서 3.1%만 1차 대상으로 적용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7월 1일은 대체로 한 16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혜택을 그리고 그 후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하는 것이 정부의 현재 기본적인 방향이죠. 네, 넘겨갈까요? 이런 노인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를 장기요양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이 우선 현물급여, 현금급여 이 두 가지 있는데 현물급여라고 하는 말은 그냥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혜택을 사람이 와서 도와준다. 치료 서비스를 해준다 하는 것이 현물급여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치료 왔듯이 그런 것을 현물급여를 하는데 이 제도도 기본적으로 이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시설에 들어가서 혜택을 받거나 집에 있으면서 남의 도움을 받는 그런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보완적으로 아주 그런 현물급여를 받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다 하면은 대신에 현금을 줄 수도 있다 하는 뜻입니다. 예외적으로. 어떤 할머니는요, 자기 딸이 아니면 절대로 나는 목욕 서비스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할머니가 있어요. 밖에서 딴 사람들이 와서 목욕시켜도 나는 안 하겠다. 그런 할머니가 있어요. 근데 그런 할머니도 보험에 들어서 이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할머니가 딸한테 서비스 받는 거는 딸한테 돈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 현금으로 주고 그런 경우가 현금급여의 예외적인 그런 급여가 되는 것입니다. 시설급여라고 하는 것은 되게 여러분들이 아마 뭐 양로원, 요양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 요양원에 들어가서 생활한다는 뜻입니다. 요양원 같은 시설에 들어가서 생활할 때 이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것은 요즘 앞으로 많이 생길 거로 보이는데 그룹홈이라고 해서요. 뭐 5명, 한 10명 이런 소수의 노인들이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는 그런 가정인데요. 이 공동생활 가정도 일단 이제는 시설로 간주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가서 생활하면은 바로 이 혜택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네, 넘길까요? 그 다음에 이 시설급여에 대칭되는 개념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는데 집에 있으면서 서비스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가급여. 여기서 급여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보험제도의 용어가 급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급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급여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그냥 보통 강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서비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노인에 대한 서비스 하는 뜻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방문요양, 집에 가서 대소변을 처리해주고 또는 옷 입는 것도 도와주고 밥하는 것도 도와주고 이런 뜻입니다. 그걸 방문요양이라고 그러고요. 방문 목욕은 역시 집에 가서 목욕을 시켜주는 것이고 방문 간호는 간호 서비스를 간호사들이 집에 가서 주사도 놔주고 또는 욕창도 갈아주고 하는 서비스를 말하고 주야간 보호는 가족이 사정이 있어서 집에서 모시기가 참 어렵다. 뭐 한 열흘 동안 해외여행을 간다. 뭐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계속 이런 노인을 모시는데 가족이 지쳐가지고 한 석 달만 좀 어디 가 있었으면 할 때 그럴 때 일정 기간 맡겨서 하는데 그것이 단기 보호가 있고 주야간 보호가 있는데요. 하루만 가서 맡기면 그것이 주야간 보호가 되고요.
단기보호 일주일이나 한 석 달 가도 몇 개면 그것이 단기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다 재가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복지용구라고 하는 것은 휠체어나 침대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노인들이 필요한 용구, 용품 이것을 사고 빌려 쓰는 것을 보험으로 혜택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휠체어를 내가 꼭 필요하는데 이걸 꼭 하나 사야 되겠다. 휠체어 한 대 값이 90만 원이다. 그러면 그거를 아주 싼 값에 살 수가 있고 보험에서 혜택을 받는 시기고, 침대를 내가 빌려가지고 좀 쓰다가 나중에 돌려줘야 되겠다. 그러면 아주 싼 값으로 빌려서 쓰다가 나중에 돌려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보험으로 혜택을 준다는 뜻입니다. 가령 휠체어 한 대 값이 예를 들면 100만 원일 때요. 만약 산다 그러면은 15만 원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중 가격이 100만 원짜리를 15만 원까지 살 수 있으니까 굉장히 싸게 사는 거죠. 그럼 그 파는 사람은 어디서 이익이 나오느냐? 85만 원이 보험에서 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은 100만 원 수입이 생기는 거고, 이용하는 사람은 15만 원 가지고 휠체어 한 대 살 수 있으니까 대단히 큰 혜택이죠. 그런 혜택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하는 기관을 이 제도에서 장기요양기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시설을 이용할 때 노인 의료복지시설, 요거는 이제 시설의 법적인 이름은 노인복지법에서 따로 명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거기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 그 안에 노인요양원이 주로 이 제도에 따른 시설 요양기관의 대표적인 기관이고요. 재가급여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까 종류대로 방문요양시설, 방문목욕시설, 방문간호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복지연구소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주에서 노인들이 장기적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병원을 노인요양병원이라고 하는데, 노인요양병원도 장기요양기관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데, 이 노인요양병원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하는 걸 전부 보험에서 해주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거기서 의료적인 서비스라든지 하는 건 전부 건강보험에서 나가고요. 이 제도에서는 노인요양병원에 장기적으로 모시고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 간병비, 그것도 일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예외적인 것입니다. 지금 아직 간병비 제도는 이번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이 노인요양병원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입원하고 있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노인들한테 간병비 다 주려면요, 한량없이 나간다. 간병비만 해도 한 달에 막 1인당 150만 원씩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보험으로 그걸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그 일부만 혜택을 준다. 이렇게 지금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또 이 사업을 위해서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요. 일단에도 설명하겠습니다만, 케어 매니저라고 하는 전문 인력, 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요, 조사하고, 그리고 욕구도 조사하고, 문제가 뭔지 진단하고, 그리고 필요한 서비스가 뭔지 판단하고, 계획을 세우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혹시 케이스 매니지먼트니 이런 거 배우셨을 것 같은데, 그런 그 사례 관리나 또는 케어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관리 운영하는 사람을 케어 매니저라고 합니다. 케어 매니저. 이 직종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요양보호사. 직접 가서 대소변도 가려내고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 다음에 장도 봐주고 수발을 들어주는 서비스를 하는 사람을 요양보호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제가 롱텀 케어를 요양보호라고 처음에 번역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따서 요양보호사라고 하는 자격제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제도 때문에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요. 이 요양보호사들이 지금 막 아마 지난달부터 자격증 받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해서 금년에 약 한 7만 명이 자격을 받게 되고요. 그 7만 명 중에서 약 한 5만 명이 일자리를 7월 달에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에 지금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이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기관이 최근에 800개가 생겨갖고 거기에 지금 7만 명을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주에서 그런 교육에 관심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 제도는 1급, 2급이 있고, 또 1급, 2급에 약간 역할의 차이가 있고요. 새로 자격을 받으려면 240시간 신규로 하려면 받아야 되고, 기왕사회복지사나 간호사나 이런 이 관련 전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수교육이라 해서요. 짧게 40시간, 50시간만 받으면 자격을 주도록 하고, 기존의 그 생활시설에서 예를 들면 생활지도원이나 이 업무를 담당했던, 또는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에서 가정봉사원으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2년 동안은요, 이 자격증 없이도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2년 후에는 이 자격이 없으면 못한다. 이렇게 지금 경과 조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요양보호사 제도입니다. 이 전문 인력에 대해서 이 정도는, 이건 이따 제가 또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해 한번 다시 설명을 한번 할게요. 넘어가시고, 돈을, 이 제도는 역시 여러분들이 아마 짐작이 되겠지만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돈이. 근데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하고 쓰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아까 사회보험 방식으로 한다고 하는 말은 이 제도에 필요한 돈을 보험료로 조달한다는 뜻입니다. 조세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세금을 통해서 조달한다는 뜻이고, 사회보험 방식은 보험료로 조달한다. 여러분들 건강보험에 되게 익숙해 있고 잘 아시니까 그대로 예를 들면요. 건강보험에서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전 국민이 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제도도 건강보험의 보험료에 붙여서, 직장 가입자들은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 뗄 때 덧붙여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같이 떼고요. 그러니까 지역 가입자들은요, 지역 보험료 내는 사람들은요, 지역 보험료에 건강보험료 고지서 나갈 때 같이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를 덧붙여서 나가고, 그러니까 건강보험료에 붙여서 이 보험료가 전 국민한테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7월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월급이나 나중에 보험료 부담할 때 7월 월급에서 한번 보시면은 이 보험료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테도 전부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보험료고요. 정부는 국민들한테 부과하는 보험료의 한 20% 정도를 일반 재정으로 정부가 부담을 하고요. 그리고 이 보험료 가지고 전부 다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용자 부담이라고 해서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이 요양원 같은 데 시설에 들어갈 때는 전체 값의 20%를, 그리고 집에 있으면서 서비스 받을 때는 전체 값의 1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아까 내가 휠체어 예를 들었는데 100만 원짜리를 15만 원에 산다는 게 바로 본인 부담이 15만 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요양원에 들어가면은 한 150만 원인지 수가 같으면은 본인이 20%니까 30만 원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요양원에 요즘 웬만큼 들어가려면 한 150만 원 내야 되거든요. 150만 원 내야 되는데 30만 원만 내고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싼 거죠. 그것이 이 제도의 혜택인데, 그 30만 원, 15만 원 하는 것이 바로 이용자 자기 부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건강보험에 증 들고 병원에 가면 본인 부담 내듯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길까요? 이 제도의 책임 주체는 역시 보건복지부. 지금은 보건복지부 관장이 이상하게 되는지 틀리는데, 보건복지부 무슨 관장이 있노? 근데 잠깐 지금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입니다. 관장이 아니라 장관인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전체 책임의 주체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역할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제도의 보험자와 관리운영 주체는 건강보험하고 연계해서 보험료도 떼야 되고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제도의 보험자로 돼서 같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 번 넘겨볼까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제도, 지금 내가 설명한 제도 전체가 이 한 그림에 지금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만들어줬던 원고를 페이퍼를 가지고 있는 분은 그 페이퍼의 16페이지에, 이 제도의 이 페이퍼의 16페이지에 내가 이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이가 슬라이드 있는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입니다. 이 그림보다는, 슬라이드 그림보다는 여러분들이 종이에 있는 그림 보면은, 이거요. 제가 아주 머리 써가지고 창안한 건데요. 이 그림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같이 보입니까? 내가 이 사람 같이 보이도록 만들려고 아주 노력을 한 거예요. 이 그림 자체가 사람 같이 보이도록. 그러니까 이 종이에 있는 그림 보면 위에 보건복지부 뭐 있는 게 머리 부분이고요. 건강보험공단 있는 부분이 오른쪽 팔다리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장기요양기관이라는 시설이 왼쪽 팔다리 부분이고, 이 머리를 써서 오른쪽 팔다리의 사람이 가운데 있는 국민들을 보살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가운데 수급자와 보험가입자 전체 국민입니다. 저 지금 동그란 그림 안에 들어있는 것이 5천만 명이 지금 들어져 있는데, 가운데 있는 이 국민들을 품에 안고,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노인이 돼가지고 중풍 치매 걸려서 필요하면은 도와주는, 왼쪽 팔다리가 이것을 도와주는 그런 형상을 지금 그려놓고
있습니다. 안에 화살표는 이 일이 어떻게 처리되는가 하는 것을 시스템의 기능을 내가 표시를 한 거고요. 그래서 내가 이 그림을 그려놓고요. 여러 뭐 정책 토론에서는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그림이 바로 이 현대적 효자 효녀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효자 효녀. 이 제도 자체가요. 사실 옛날에는 효자상, 효부상 해갖고 뭐 며느리 무슨 뭐 아들들 말입니다. 그저 중풍든 노인들, 로망든 노인들 그 대소변 가려내고 하면 막 효자상 주고 효부상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지? 그래서 효자 효부라고 뭐 16살 다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걸로 했는데요. 그래서 효자 효부를 칭송하고 우리 사회가 그랬는데요. 지금 효자 효부가요. 어렵거든요. 어렵거든요. 이 효자 효부하기가 참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 효자 효부를 대신하는 것이 바로 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름을 현대적 효자 효부 효녀. 그러니까 효자 효부 효녀니까 사람이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현대적 효자 효녀의 그림을 지금 내가 그려놓은 건데 대개 보건복지부가 정부가 책임을 지고요. 전체적인 제도를 관리 운영하는 거고 시도 시군구는 비교적 보조적인 역할을 좀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보험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돈을 보험료를 부과하고 징수해서요. 기금을 여기다 잔뜩 모아놓습니다. 지금 첫 해 대개 한 1조 6천억 정도의 돈이 모입니다. 1조 6천억 알았어요? 1조 6천억이라는 돈이요. 여러분들 아마 감이 안 잡힐지 모르지만 보건복지부가 금년에 노인복지부의 전체 쓰는 예산이 5천억밖에 안 됩니다. 1년 전체 전 국민의 노인복지 예산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요. 이 제도가 1조 6천억을 만들어냅니다. 알았습니까? 그만큼 재원에서 변화가 있는 것이고 돈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보험에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체 국민들을 보험에 가입시켜갖고요. 그래가지고 보험료를 부과 징수를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나간다는 뜻입니다. 전체 이렇게 해서 이 보험제도를 운영해서 돈을 모아놓는 것이 첫째입니다. 이것이 제일 첫째 일이고요. 그러다가 보험에 가입한 국민들 중에서 그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이 중풍 치매 걸려가지고 문제가 생기면은 이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해서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인정 신청을 합니다. 인정 신청을 내가 이제 이 혜택을 받겠다 하고 신청. 지금 전국적으로 4월 15일부터 신청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을 받으면요 집에 가서 조사를 합니다. 바로 이 조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까 얘기한 케어 매니저입니다. 케어 매니저 직원들이 건강보험공단에 한 2,500명 정도 채용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집에 찾아갑니다. 집에 찾아가서 본인이 신청한 상태를 보고 조사를 방문 조사하면서 과연 어떤가 하는 신체 정신적인 인지 기능의 상태를 조사를 합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가고요. 한 30분 정도면은 질문하면은 대체로 등급이 얼마다 하는 게 자동적으로 뜨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평가 판정 체계를 과거 정부 자문위원회에서 3년을 거쳐서 연구를 해갖고요. 전 세계의 그 모델을 전부 연결해갖고 딱 30분만 케어 매니저가 질문하면은 할머니는 2등급 하고 딱 뜨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들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요. 천차만별이고 막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그걸 등급 1등급, 2등급 할 건지 참 알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아주 기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컴퓨터 시스템으로 좀 개발해 놓은 도구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컴퓨터가요, 2급, 1급하고 1차 판정해 오면은 다시 등급판정위원회, 여기 등급판정위원회는 아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갖고요. 지역별로 의사, 간호사, 뭐 사회복지사 전부 모여갖고 그 케어 매니저가 가져온 판정 결과를 보고 그렇다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전부 심사해서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아까 요양 등급 결정을 하면요. 1등급, 2등급, 3등급이 되는 거고 여기서 결정이 안 되면 등급 외가 돼서 탈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초기에 여기서 탈락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장기요양 인정이라고 그러고 케어 매니저들이 이 표준 이용 계획서를 이 할머니는 어디 가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안내를 하고 그리고 지역 내에 저런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무슨 요양원도 있고 뭐 재가시설도 있다 하는 것을 안내를 해주고 그렇게 하면요. 이분이 수급자가 돼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요. 이쪽
왼쪽 팔다리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을 놓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쪽에는 요양원에 가려면 요양원에 가고, 재가시설을 이용하려면 재가시설을 이용하고, 거기에 이제 안내된 정보에 따라서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거나, 뭐 가족 이모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나는, 성동구에 있는 어떤 요양원에 가겠다 하면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성동구에 있는 어떤, 이건 많이 틀렸는데, 방문 요양시설을 이용하겠다 그러면 이 시설하고 연락해서 하고, 이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서비스 시설을 본인이 선택해서 그 시설과 일종의 계약 관계를 맺어서 이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서비스를 받는 것이죠. 그 서비스는 시설에 들어가면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이고, 제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그 필요한 만큼 나는 하루에 밥하는 거 한 번씩, 일주일에 청소하는 거 2번씩, 빨래하는 거 2번씩 하겠다. 그러면 그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서비스, 아까는 휠체어를 사겠다 그러면 휠체어를 살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이 이제 제가 서비스는 한도액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1년에 요양 1등급이면 100만 원, 2등급이면 90만 원, 이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고요. 그 다음에 요양기관도요, 1등급이면은 150만 원, 2등급은 140만 원, 이렇게 수가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본인 이용자 부담이 15% 내지 20%를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요양원이나 또는 제가 요양기관이 그런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나머지 돈은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나머지 돈은 예를 들면 성동구에는 어떤 요양원이 할머니를 받아가지고요, 150만 원짜리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본인한테 30만 원 받고 120만 원 어디서 받아야 돼요? 건강보험공단을 받아요. 건강보험공단이 말입니다. 전 국민들한테 보험료를 받아가 여기 금고가 돈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 돈에다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 돈에 청구를 해서 여기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본인한테 10%, 15%, 20% 받고는 나머지 돈을 좀 보험해서 돈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 시스템이 정부가 재정 지원한 것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부가 여기서 돈을 만들어 갖고요, 시도 시군구를 통해서 이렇게 돈을 주는, 정부가 재정으로 주는 시스템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전체 국민들이 보험료 내갖고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청구하면 주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기본적인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아주 대단히 크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그림에 대한 설명, 요거 인증 절차나 이런 것만 생략을 하고요. 다음 화제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다 제가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런 제도를 왜 만들었느냐? 이 제도를 만드는 그 배경이 뭐냐? 그 이야기를 그 다음 순서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 전체 개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되게 이해를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좀 요약해서 좀 체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배경이 뭐냐, 왜 이 제도가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역시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될 것이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입니다. 고령사회 현상. 아까 제가 선진 많은 나라들이 이 제도를 실시한 배경에 고령사회가 되면서 그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제도를 도입한 중요한 배경이 한국 사회 전체가 아주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촌 같은 데 가보시면요, 너무 노인만 사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고향이 농촌인 분들은 가보시면요, 전부 노인들만 사는구나. 저는 제 고향도 가보면요, 노인 인구가 65세 노인 인구가 35%. 어떤 면은 말입니다. 환갑을 넘은 노인이요, 65%입니다. 전체 면민의 3분의 2가 환갑을 넘었습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던 한 마을에요. 환갑 넘은 사람이 한두 명 있을까 말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면민의 3분의 2가 환갑을. 읍에 가보면요, 참 목욕탕이고 병원에 참 노인들만, 아직 고령사회가 실감을. 도시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좀 피부적으로 이런 데 덜 느끼고, 대학 같은 데야, 한양대학 같은 데야 참 젊은 사람들만 있으니까 고령사회가 무슨 소리냐 하고 느낄지 모르지만요. 이제 여러분들도 저는 그 변화를 많이 이렇게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이제 이 서울의 지하철 딱 타보면요, 야, 이 노인들이 참 많아지는구나 하는 걸. 노인들이 참 눈에 띄게 많아집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는 현상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2000년에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2%로 유엔이 기준으로 하는 고령화 사회, 에이징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거기에 들어갔어요. 2000년에. 근데 지금 8년이 지난 2008년 현재 10%가 벌써 넘어서고, 그리고 앞으로 한 15년 되면 우리나라도 노인 인구가 전체적으로 20%가 넘어서서 초고령 사회로, 일본은 작년에 20%가 넘어서서 세계 최초로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도 15년 있으면 일본같이 20%가 넘어서게 되고요. 3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는요,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됩니다. 지금 현재 인구 추계로 보면요. 그래서 2050년쯤 되면 노인 인구가요, 전체 인구의 40%에 이릅니다. 40%. 그 근처에 가서 노인 인구의 절대수도요, 지금은 500만 명인데요, 그 임시에 가서 노인 인구가 1600만 명이 됩니다. 전체 인구가 4천만 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노인 인구가 1600만이 되는 사회가 지금 막 가까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그 고령화의 변화의 속도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세계 1등입니다. 세계 1등. 우리나라가 세계 1등 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고령화 속도가 세계 1등. 그 고령화 속도가 세계 1등으로 되는데 아주 1등 공신이 뭐냐면요, 출산율이 가장 낮은 것이 세계 1등입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이 가장 낮기로 세계 1등이니까 자동적으로 고령화. 이 출산율이 낮다는 말은 애들 적게 낳고 젊은 사람이 없다는 뜻이지.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출산율, 여러분들이 합계 출산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지? 이 가임 여성이 평생 동안 어린 나이를 몇이 낳는가 하는 것이 평균, 그것이 이제 합계 출산율인데요. 1960년에 우리나라 그 수치가 6명이었습니다. 전체 6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평균. 그런데요, 2005년에 그것이 딱 1명으로 됩니다. 1.08로 됐습니다. 딱 1명. 그러니까 6명 낳던 것이 한 사람 낳는 걸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줄었던 것이죠. 이건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런 출산율이 세계 제일 낮기 때문에 고령화 속도가 세계 제일 높은 그런 나라로 변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도 하나의 요인이, 뭐든 오래 살거든요. 그죠? 우리 1960년대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나라 국민 평균 수명이 한 50살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80세. 전체 국민의 평균 수명이요, 30살, 30살 이상 늘어났다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평균 수명이 80이니까 뭐 이제 뭐 100살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고, 그리고 노인 인구의 절대수도 커져가는 그런 현상이 지금 우리 앞에 아주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노인 인구가 많은 사회가 우리한테 던져주는 의미가 뭐냐, 문제가 뭐냐. 많은 그 문명 비평가들이나 사회 비평가들도 이야기하고, 뭐 학자들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걸 하나의 도전이다, 위기다, 하나의 재앙이다, 무슨 뭐 고령사회의 지진이다, 해일, 이렇게까지 막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이 고령사회 현상이 우리한테 뭘 갖다 주느냐. 지금 우리 중국의 이번에 삽천성 지진 같이, 아니면 지난번에 우리 태평양 지역에서 인도 쪽에서 있었던 그런 쓰나미, 그저 해일 같이, 그런 식으로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이 현상이 우리 사회에 그런 해일로, 지진으로 어떤 위기 현상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모두 걱정을 하는 거죠. 이런 그 고령 사회가 가져다 주는 문제
문제가 과연 노인 인구 많아지고 젊은 사람 없어지면 그러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누가 일하고 그리고 수출 전선에서 일하는 사람 누가 일하고 그렇게 해서 경제를 누가 일바칠 건가? 그리고 경제 성장이 과연 지속될 건가? 경제 성장이 안 돼서 국민 소득이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이 국민 총생산이 떨어질 때 그러면 그 많은 노인 인구를요 누가 어떻게 부양해서 먹여 살 건가? 뭐 이렇게 걱정을 지금 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볼 때요. 이 고용 구조는 어떻게 돼 가지고요? 어떻게 될 건가? 뭐 이런 이 고령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경제, 사회, 정치 각 분야에서 많은 영향을 미칠 거로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로 이 노인 문제와 노인 복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젊은 사람이 적고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노인을 누가 부양하며 얼마만큼 책임질 건가?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죠. 그죠? 대개 이것을 나타내주는 수치를 노년 부양비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부양비의 이론적인 것은 15세부터 64세까지의 젊은 인구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몇 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가라고 보통 계산해요. 그러니까 이 경제활동 인구를 분모로 해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분자로 해서 곱하기 100 하면은 그것이 노년 부양비가 되는데 지금 2000년에 이것이 10이었습니다. 그런데 2050년 가면 이놈이 70이 넘어갑니다. 이게 여러분 그 숫자의 의미를 잘 모르실 텐데 대충 막 쉽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학교 다니고 할 때 1950년쯤 그때는요. 그때는 이 부양비를 경제활동 인구를 15세까지 하지 말고 대개 한 20몇 살 돼야 이제 일한다고 치고 그거 되게 한 60 가까이 되면 은퇴한다고 치면요. 경제활동하는 인구가 25명이면요. 노인 인구는 한 살밖에 없어요. 그때는. 알았어요? 1950년에는. 근데요, 이거 2050년에, 1950년에서 2050년 100년 후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지금부터 50년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놈이 1대1이 됩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 한 사람, 하나에 노인이 한 사람. 25대 1에서 1대 1이라는 건 엄청난 변화. 그러니까 이 젊은 경제활동 인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뜻이죠.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요. 그런 사회적인 노인 부양 부담 문제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요. 후기 고령 노인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니까요. 80 살고 90 살고 100 살고 이렇게 산다. 후기 고령 노인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80, 90, 100살 사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후기 고령 노인이요. 전부 건강하게 100살까지 살면 참 좋겠는데 실제 말하면 세상은요. 이 마음 같지 않고 우리 목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요.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데 유병장수하는 사람이 많대요. 유병장수 뭐야? 병 가지고 오래 사는 거예요. 병 가지고 있는데 자꾸 치료하죠. 뭐 관리하죠.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겁니다. 건강장수가 아니고 유병장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풍 들어가지고 누워가지고 10년 살고 치매로 10년 살고 이 관절염이 해가지고요. 거의 불편한 상태에서 막 30년 살고 이런 그 유병장수의 시대가 오면서 특히 이제 이 후기 고령 노인 80, 90, 100살 되는 사람일수록 이제 그게 많아지는 것이죠. 그죠? 치매도 그렇고, 중풍도 그렇고, 전부, 관절염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다. 농촌 가보면요, 참 일하던 할머니들 뭐 해가지고요, 막 걷는 거 다 불편해. 전부. 그러다가 막 만성질환이 있고. 치매라는 거는 말입니다. 60부터 시작해가지고 5세 간격으로 발생률이요, 배로, 2배수로 올라간다. 그냥 치매 발생률이 60부터 64세가 2%면요, 65세부터 69세 사이는 4%가 되고 70부터 74세는 8%, 그 다음 16%, 32% 이렇게 5세 간격으로 막 더블로 계속 올라가고요. 90대만요. 거의 절반이 치매가. 근데 오래 사는데 치매 걸릴 확률이 높아지면요. 치매 노인이 이제 많아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치매 노인이 대체로 지금 한 8.3%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말입니다. 더 많은 숫자로 늘어나가고
치매 노인들, 옛날에 이렇게 노망든 노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참 보기가 힘드는데요. 아주 이제 보기가 흔한 그런 사회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인 인구는 많아지고, 후기고령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그리고 유병장수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야 될, 지금 이야기하는 장기요양의 대상 노인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그 현상이 막 시작이 됐거든요. 여기다가요, 우리 사회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하는 것이 가족의 문제입니다. 가족의 문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사회학이나 또는 이 가족 복지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되게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가족의 변화라는 게요, 대단합니다. 아주 이 고령화 속도가 빠르듯이요, 가족이 노인을 부양하는 기능이 쇠퇴하는 속도가 아주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괄목할 만큼 빠르게. 노인들이 자식하고 같이 사는 동거율, 그 노인 가구, 노인이 있는 가구만 가지고 계산했을 때 자식하고 같이 사는 거와 같이 사지 않는 그 통계를요, 꾸준히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1980년에요, 노인만 사는 세대가 18%였거든요. 노인 단독 세대, 노인 혼자 살거나 노부부만 사는 경우가 18%, 1980년에, 지금부터 28년 전에, 지금 이 수치가요, 50을 넘어섰습니다. 50을. 그러니까 반 이상이 벌써 전부 따로 산다는 겁니다. 반 이상이. 일본은 물론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일본은 이 변화 속도가 우리보다 굉장히 늦어요. 1980년에 벌써 일본은요, 30% 넘었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일본은 50%에 맴돌고 있는데, 우리는요, 불과 28년 만에 18%에서 50%. 이것이 60%, 70%, 80%로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1979년에 세계 사회보장학회에서 발표할 때는요, 지금 30년 전에 우리나라는 절대로 서양같이 가지 않을 것이다. 노인들 가구의 동거 비율이 절대로 서양같이, 서양이라는 게 되게 따로 사는 노인이 80%, 90%니까. 우리 동양은 가족제도가 아주 아름다운 그런 가족제도의 미덕이 있고 해서 절대로 그렇게 안 갈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가족제도를 유지해서 이것을 할 것이다 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아주 소신급 발표를 제가 했어요. 30년 전에요. 그런데 지금 30년을 가만히 해놓고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참 몰라도 참 많이 몰랐구나. 이게 내가 거짓말 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아주 뼈저리게 지금 반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맹세하고 똑같이 80%, 90%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막 거창하게 문화 상대주의 이론이라고 그래서 이 동양 문화는 서양 문화하고 달라서 서양같이 안 간다.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막 이론을 가져와서 뭐 아는 체하고 막 갖다 붙였는데요. 아니야. 문화 상대주의가 뭡니까? 이거는요, 똑같이 가는 거예요. 결국은. 똑같이 가. 그걸 문화 수렴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나라의 가족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변해서 노인을 부양하는 기능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풍침에 들어서 누워있는 노인들이 집에 있는데 가족이 보살펴주고 하면 좋죠. 그야 노인도 좋고 참 좋죠. 국가도 좋고 돈 적게 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미덕이고 좋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하고 그런데요, 현실이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참 농촌 부모 놔두고요, 외지에 나간 자식들을요, 1년간 한 번도 안 잡았어요. 우리 고향에 어떤 바로 이웃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요, 지금 90다 돼간 할머니, 할아버지가 밥을 겨우 해먹고 막 기 나가서, 부엌에 나가서 기 나가서요, 냄비에서 밥 떠와가지고 말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겨우 이렇게 먹고 하는데, 아들이 속초에 있어요. 제가 잘 알아요. 밥 먹고 산다고. 한 번도 안 해요. 한 번도. 그런 노인이 한 군에요. 한 군에 400명, 500명씩 있어요. 지금. 그 가족제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가족제도라는 게. 그죠? 그게 농촌만 그런 줄 압니까?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도시. 여기 내가 마포에 아는 신부님이 한 분이 이야기 하시는데요. 성당에서 말입니다. 이웃에 불쌍한 노인들이 한 번 도와주고 해가지고, 독거 노인은 혼자 산다고 해서 도와주고, 할머니 한 분이 있어서 도와주고 그렇게 했어요. 혼자 자식도 없고 혼자 살고 어려우니까 성당에서 도와준 거죠. 쌀도 갖다 주고 밥도 해주고. 근데 그 할머니가 죽어서요, 신부님이 문산을 가야 되겠다고 가보니까 빈소가 말입니다. 삼성의료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하는 그런 장례식장이에요. 자식이 셋이 있고요, 문산객이 1000명이 가더라고요. 근데 몇 년 동안요, 그 신부님은 자식도 없고 참 불쌍한 놈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노인도 말하지 않고 자식도 말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족 제도가 무너지고 노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당사자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학생들이 가서 사회조사 한다고 해서 그 할머니 대답 안 한다. 자식이 없죠. 자식이 없다. 뭐 이렇게 말하죠. 우리나라 노인을 위한 가족 문제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규범적으로는 노인을 모셔야 된다. 그러니까 다 모셔야 된다고 고개 끄덕끄덕 하고요. 자식들한테 물어보면 모셔야죠. 이렇게 하죠. 근데 현실은 행동은 안 모신다. 그러니까 규범과 현실 간에 엄청난 격차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노인 부양 문제이거든요. 이 말은 다시 여러분들 답이 뻔하죠, 그죠? 중풍 들고 치매 들고 누워 있으면요, 자식이 안 모신다는 뜻입니다. 모시기 어려워져 간다 이게요. 내 이야기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추세가 지금 그런 식으로 갑니다. 노인들의 문제란 게, 여러분들 노인복지 공부하시면 아시지만 노인들의 문제란 게 지금 뭡니까? 노인들의 문제란 게 어떻게 먹고 사는 경제하고요. 그다음 건강하고, 그리고 사회적 역할과 어떤 이 정신적인 어떤 외로움, 이것을 해결해 주는 건데, 노인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서, 쓰러져 누워서 자식한테 폐가 되지 않았으면, 그리고 이웃에 신세를 안 졌으면 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그 동서고금을 통해서 똑같아요. 그렇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어서 건강하게 살아야지. 내가 혹시 아파 누웠을 때 자식한테 폐가 되면 어떡하나. 이 걱정하는 거예요. 저녁에 잘 때 그 걱정하는 겁니다. 전 국민이 다. 그죠? 지금 이런 후기 고령 노인이 많고 이 장기 요양 노인이 많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죠? 중풍도 걸리고 치매도 걸리고 해서 남의 신세도 져야 되고 자식들한테 폐를 끼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자식한테 폐를 끼쳐야 되는데 자식이 잘 모시지 않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그런 고령사회 현상과 후기 고령 노인의 증가와 장기 요양을 필요한 노인이 많아지는 것과, 그리고 가족이, 자식들이 이것을 모시지 못하는 사회로 바뀌기 때문에 국가가 하루빨리 여기에다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우리나라가요,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하고 이제 국민소득도 2만 불 넘어서고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이걸 실시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런데 국민소득이 몇천 불 되는 후진국 중에서 이걸 실시한 나라가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실시한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이제 국민소득이 2만 불 넘어가서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 설 만큼 나라 경제가 이걸 감당할 만큼 됐기 때문에 실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보험료 부과를 할 때 7월 달에 아마 보험료 딱 나가면 그때부터 이제 불편이 생기고 뭐 이렇게 불만이 생기리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로 국민들이 보험료를 부담할 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됐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실시하고 그 돈 가지고 아까 중풍 치매든 노인들, 자식이 돌보지 않는 노인들을 돌보려고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배경.